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생생경제 3부 시작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느 은행과 거래하시나요? 한국은행과 거래하시는 분은 없죠? 그럴 리가 없겠죠. 제가 괜히 또 이렇게 우스갯소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재밌네요. 이게 한국은행이 일반인을 상대하는 은행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죠. 그럼 중앙은행이 뭐 하는 데일까? 대충은 알겠는데 자세히는 모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 금요기획에서는 중앙은행, 이 좀 다소 무겁기는 합니다만은 최대한 가볍고 재밌게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재밌게 하도록 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퀴즈의 경품은 없고요.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은 다음 중 어디일까요? 1번 미국은행, 2번 연방준비제도, 3번 FOMC. 왜 이런 문제 내냐고요? 재밌어 보려고 제가 좀 냈습니다. 잠시 후에 금요기획 시작하겠습니다. 두통 탈출 한잔 쇼. 요즘 애들 숙제 받으느라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애들 숙제는 펜으로 잘, 두통은 펜잘로 잘.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에 잘, 빠르게 잘, 펜잘기가 딱인 거죠. 생리통엔 펜잘 레디. 한국은행 역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주열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했습니다. 경제구조와 대외환경의 변화에 맞게 한국은행의 역할과 책무가 재정립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통화정책의 핵심은 경제 주체의 기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으며 이는 중앙은행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실현 가능합니다.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정책 운영과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책 효과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옐런 미 연준 의장이 미국의 저금리 기조를 앞으로 상당 기간 유지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고용시장의 부진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만큼 중앙은행의 지원 조치가 상당 기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들의 부담이 참 커 보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찰스 플러서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중앙은행들이 경제를 살려내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 경제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를 꾀하기로 했습니다. 현 부총리와 이 총재는 최근 경기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중국 경제 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네, 중앙은행과 관련된 뉴스컷들 들으셨는데요.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된다,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러 얘기들 나왔습니다. 퀴즈는 마치셨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연방준비제도, 페드라고 하는 곳인데요. 3번의 FOMC. 이 부분은 제가 진행을 하면서 살짝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송현경제연구소의 정대영 소장님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걸어오셨어요? 아니요, 택시 타고 왔습니다. 네, 바쁘게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 퀴즈를 낸 거 답을 연방준비제도라고 얘기를 했고요. 3번 보기로 낸 게 FOMC였거든요. FOMC를 더 많이들 볼 텐데 FOMC 간략하게 설명하고 들어갈까요? 예, FOMC는 페더럴 오픈 마켓 커미티, 우리말로 하면 공개시장위원회라고 이게 미국 중앙은행 네. 연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지금 이 법상 직원이 여기 의원이 11명, 그러니까 연준 이사 7명하고 지역 연준 총재 4명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통상 말하는 정책금리 결정하고 합니다. 회의는 1년에 한 8번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12번 하는데요. 그런 차이가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은 금통위, 금융통화위원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말씀하신 대로 한 12번? 그러니까 우리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미국은 8번 하는데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게 우리도 이제 금통위 끝나고 나면은 통화정책 발표문이라고 해서 스테이트먼트라는 게 나오죠. 굉장히 좀 두루뭉실하게 나오는데 미국에서 발표하는 FOMC 회의 끝나고 나오는 스테이트먼트 보면
굉장히 아무튼 촌철살인하는 부분들도 많고 네. 정책 방향에 대해서 그 워딩 하나하나가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뭐 시장이 요동을 치는 경우도 있고 더 특이한 거는 그 우리 소장 더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회의가 끝나면은 예를 들어서 누가 소수 의견을 냈는지 이름이 다 나오더라고요. 나오죠. 예, 예. 실명이 나오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나오고 그래서 네. 저도 예전에 한국은행 기자 시절에 취집할 때 우리도 이름 냅시다 그랬더니 네. 그러면 금통위원들이 주눅이 들어서 제대로 못 하신다고. 주눅이 안 들어도 거의 만장일치 결정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 가끔 있습니다. 가끔 소수 의견이 네. 있죠. 소수 의견도 있고 네. 여기 가부 동수가 돼서 네. 총재가 외롭게 그렇죠. 캐스팅 보트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네. 드물죠. 네. 아주 드물죠. 그렇지만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사불란한 곳으로 치자면은 일본은행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이거는 뭐 거의 재무부의 산하기관 성격이 짙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NHK에서 속보가 바로 나와요. 네. 그거 보면은 다 연결돼 있다는 느낌도 좀 들고. 네. 뭐 더 FOMC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앞으로 좀 지나면서 앞으로, 할 예. 얘기가 많이 있죠. 네. 근데 제가 이 두 분을 왜 모셨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살짝 좀 제가 언급을 드릴게요. 두 분이 막연히 경제 전문가여서 모신 건 아닙니다. 이 중앙은행이 한국은행과 어떻게든 다 관계가 있으신 분인데 본인들이 직접 그 소개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정 소장님. 예. 저는 1978년도에 이제 한국은행에 들어가서 한 2년 전까지 한국은행에 있었습니다. 네. 뭐 여러 부서, 뭐 조사부, 뭐 자금부, 그다음에 해외 근무도 하고 다양한 부서에 있었고요. 나오기 전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중앙은행이 새로운 기능 역할로서 이렇게 중요시하는 금융안정 분석국에 네. 있었고, 뭐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금융안정보호소리가 제가 처음 이렇게 있을 때 만들었고 뭐 그런 네. 일을 했었습니다. 한국은행 매니시네요, 정말. 예. 그리고 이성철 부장님. 저는 제가 이제 경제 기자를 벌써 시작한 게 20년이 넘는데요. 그 중에 처음 시작을 한국은행 출입 기자로 시작을 했고. 네. 그리고 한국은행을 담당했던 게 더합 한 6년 정도를 담당했습니다. 오래 하셨네요. 예, 한 3차례 출입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최근 한 30년 사이에 한국 경제에 굉장히 굵직굵직한 굴곡의 사건들, 예컨대 뭐 IMF 외환위기도 그렇고 또 리만 사태도 부분적으로 그렇고 또 중간에 있었던 그 한은법 파동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제가 굉장히 현장에서 겪었고 많이 접했고 네. 또 거기를 통해서 또 많은 걸 배웠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분이 그 새 총재이신 이주열 총재와도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걸로. 예, 제가 출입할 때 주요 부서를 담당하고 계셨죠. 네. 출입 기자로서 한국은행 취재하실 땐 어떤 느낌들이 좀 떠오르세요? 처음엔 약간 좀 답답하다는 느낌도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연구소 같은 느낌도 나고 이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접하면서 얘가 중앙은행이라는 게 꼭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구나라는 걸 개인적으로 느꼈고 제가 한 가지 어쨌든 좋았던 거는 한국은행 기자를 담당을 하면서 단순히 뭐 금리가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되고에 대한 기사만 썼던 것이 아니라 경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에 대한 나름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행이라는 곳이 결국 경제에서 사실 가장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안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제가 안정적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런 안정적 성장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거를 한국은행을 담당을 하면서 또 한국은행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하면서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 한국은행에서 계속 근속을 하셨던 우리 소장님께서는 정말 한은에 대해서 많이 또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아진 게 우리의 새 총재가 또 자리를 바톤 터치를 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 생각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중앙은행의 존재가 더 많이 드러나게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할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미국도 새 총재죠. 그래서 이 제닛 옐런 의장이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 말실수를 했다, 뭐 어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제닛 옐런 의장의 한마디. 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잠깐 그 발언을 접하고 좀 의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언의 내용이 이제 그날 FOMC에서 금리 동결 결정을 하고 네. 이제 기자들하고 이제 질문을 원래 기자회견을 잘 안 하는데 네. 아마 처음에서 했던 것 같아요. 물어봤더니 이 금리 인상 언제냐라고 당연히 기자들이 제일 관심은 그걸 테니까요. 그랬더니 뭐 양적 완화 끝나고 뭐 일정 기간, 네. 일정 기간이 얼마냐 그랬더니 6개월. 그래서 어느 나라 중앙은행 총재도 그렇게 몇 개월 후에 금리를 올린다는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본인도 아마 실수였던 것 같고 당장 그 다음 날이었던가요? 그 날짜 워싱턴 포스트에는 이 초보 티를 냈다 이런 표현까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역시 시장이 굉장히 한바탕 요동을 쳤고요. 그러고 나서 결국 며칠 있다가 옐런 의장이 그 시카고에 있었던 한 그 컨퍼런스 연설에서 사실상 본인의 발언을 번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회복을 위한 이 페드의 전례 없는 지원 조치는 여전히 필요하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요구될 것. 상당 기간.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 기간이라는 게 6개월보다 훨씬 길다는 약간 그 뉘앙스를 풍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워낙 그 발언 이후에 요동을 치고 갑자기 긴축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굉장히 당황을 하니까 결국 그거를 진화시키기 위해서 아니다. 양적 완화 오래 가고 저금리도 아주 오래 갈 것이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시장 무마용 발언을 아마 함으로써 확실히 이 초보 총재의 티를 확실하게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같아요. 네. 그 정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미국의 그 어떤 경제 규모나 역할이 뭐 당연히 알다시피 세계 최고일 거고요. 당연히 기축통화국이고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이라는 것 자체가 이 미국 중앙은행은 다른 나라 중앙은행은 틀려서 기능이 굉장히 넓습니다. 뭐 다 대부분 일부 중앙은행의 목적이 이제 물가 안정만 있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은 물가 안정하고 이제 최대 고용도 있고 그리고 실제 이제 그 금융 감독 권한도 갖고 있고 또 최근에서는 이제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까지 이제 중앙은행에서 하나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상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 총재는 뭐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새로 오신 그 앨런 의장이 조금 실수를 하신 거죠. 그런데 뭐 지금 그런 정도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약간 자극을 준다는 면에서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극을 주고 쉽게 맷집을 길르게 시장이 결국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현재는 이게 비전통적이고 비정상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끝내야 된다는 부담 그리고 과거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 일본이 있었지만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후유증이 어떻게 될지를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두려운 거죠. 중앙은행 직원 총재나 중앙은행 직원들이 그래서 결국은 빨리 손을 털고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은 밑에 있는 겁니다. 그게 조금 드러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하신 스타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실제 그 물어본 기자가 또 초보 기자였대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과감하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아니 보통 이제 그 한행 출입을 하거나 어디 출입을 하거나 하다 보면은 왠지 한일 사람 반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해도 당연히 대답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안 묻죠. 안 묻는데. 그래서 초보자들이 항상 좀 힘들어요. 그래서 출입처 바뀌어서 새로운 기자들이 항상 사고를 또 많이 치죠. 근데 이렇게 그 연준 총재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구나 이거는 정말 여실히 깨달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봤던 뭐 총재들이라면 그린스펀? 앨런 그린스펀에 좀 과외를 받으면 좀 나아질까요? 앨런 총재가 굉장히 모호하게 얘기를 했었고요. 역대 이 연준 의장들의 스타일들이 다 달랐던 것 같아요. 정대영 소장님이 좀 역대 이 총재들의 스타일과 어법 이런 것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미국 뭐 과거에 이제 버냉키 그 전이 이제 앨런 그린스펀 그 전이 볼커입니다. 뭐 이 어법이라기보다는 좀 이게 어떤 개성들이 강하죠. 특히 볼커하고 그린스펀이 아주 많이 대조가 됩니다. 아까 여기 이제 금통위 결정하고 뭐 이렇게 결정하면서 이게 만장일치 뭐 소수 의견 나왔는데 이 볼커 때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1986년인가 볼커가 이제 그 1979년도에 총재가 됐으니까 한 거의 이제 마지막 7년 차쯤 됐을 때 그 당시 이제 볼커하고 정부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정부가 레이건 대통령 때였고 볼커는 민주당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정부는 계속 금리를 내리려고 하고 볼코는 금리를 굉장히 금리를 높은 상태에서 유지하려고 하고 네.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과거 사례가 비슷하게 이제 그 금통위원들이죠. 우리나라 치면 네. 그 연준 이사들을 대통령과 이제 쉽게 말하면 백악관에서 이렇게 포섭을 해서 네. 금리를 인하시켰습니다. 그래 이제 볼커의 의사에 반해서 그러니까 볼커가 소수자가 된 거죠. 그러면은 그런 말이 공식적으로 나왔다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다 알 사람은 알고 이제 소문이 났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려진 거죠. 그날 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침에 이제 그래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이제 브로커가 문을 쾅 닫고 나갔대요. 나가면서 바로 이제 사표를 쓰고서 사표를 쓰겠다고 이제 쉽게 말하면 백악관에 통보를 했죠. 그러니까 백악관이 굉장히 고민한 겁니다. 열받으셨겠네요. 그래서 이 사표를 처리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다 결국 백악관이 양보를 하고 다시 오후에 금통위를 열어서 금리를 다시 올렸습니다. 진짜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초유의 일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앙은행도 우리나라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금통위 즉 이 연준 이사회 이사의 모임이 보이진 않게 전쟁터 같은 경우도 가끔 발생한다. 그렇군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 하루 동안에 금리가 바뀌었다는 이거는 저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인데 그런 일이 또 있었군요. 근데 볼커가 또 굉장히 또 강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뚝심이 대단했죠. 그리고 물가가 그때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그 인플레 잡으려고 80년대 초에 19%까지 그때 올렸죠. 이 살해 위협까지 당할 정도로 하면서 그걸 뚫고 지나갔으니까요. 어쨌든. 다른 분들의 그 얼굴도 좀 떠오르긴 합니다. 이 부장님은 또 어떤 연준을?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가장 연준 미 페드 얘기하면 이제 그린스펀을 항상 떠올리는데 그린스펀은 사실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말로 먹고 살았던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애매모호하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그걸 즐겼고 시장을 한번 떠보는 바람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경기에 대한 어떤 질문을 이제 기자들이 막 쏟아냈대요. 그러니까 특유의 아무튼 모호한 화법으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니까 다음날 재밌었던 거는 다음날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그린스펀이 침체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렇게 기사를 썼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침체 가능성이 낮다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어떻게 말을 했길래 그렇게.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두 신문이 정반대되는 그린스펀의 발언을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런 일도 그거를 보고 그린스펀이 대답하기를 건설적 모호성이다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정말 얄밉습니다. 좋아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애매모호한 화법으로 본인의 권위를 높이는 그런 아주 고도의 사실은 고도의 정치가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정치인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이 그린스펀의 말, 또 심지어는 그린스펀이 아침에 출근할 때 그의 표정이 어떤가, 가방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가 이런 거를 보고 앞으로의 결정 방향을 이렇게 결정한다. 가방이 두꺼운 거는 보는 서류가 많다는 건 지금 심각하게 금리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그런 징후로 해석한다는 일화도 있었고요. 아니 우리도 있었잖아요. 김종수 총재의 넥타이. 그런 설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은 좀 별 설득력은 없더라고요. 그럼 여기까지 좀 듣고요. 한번 좀 광고 듣고 와서 얘기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찬란한 4월의 봄은 무엇을 타고 올까요? 봄은 쉐보레를 타고 오죠.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봄 타지 말고 쉐보레 타세요. Chevrolet. Find new roads. 홈페이지 참조 4월 30일까지. 네, 지금 생생경제 금요기획 이어가고 있고요. 듣다가 궁금하신 내용은 YTN 라디오 앱 예스나 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주 주영이 엄마 배우 윤유선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님들 말씀이 자식들 입에 밥숟가락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고 하셨죠? 저도 엄마라서 그런지 그 말씀이 정말 마음에 콱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부모님의 부재 때문에 또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봄 햇살 같은 미소를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 통화에 2,000원씩 기부할 수 있는 번호 060-700-0770. 이 전화 한 통화로 여러분은 모두 부모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060-700-0770. 지금 걸어주세요. 이 행사는 YTN 라디오 개국 6주년과 신사옥 이전 기념으로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교육도시 서울 홍보대사 박상원입니다. 학생은 행복하고 스승은 존경받는 곳. 교육 소통이 원활하고 학교가 아름다운 곳.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도시 서울.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 고민과 생각을 이해하고 학교의 담장을 낮춰 학교 안팎에서 마음껏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행복교육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은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금요기획은요. 중앙은행의 역할 그리고 통화정책에 대해서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 또 송현경제연구소의 정대영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조인성은 멋진 남자다. 아니, 나 조인성은 멋진 신사다. 좋은 수트는 남자를 신사로 다시 태어나게 하니까. 멋진 신사를 위한 좋은 수트. 파크랜드에서 만나보세요. 남자에서 신사로 파크랜드. 전 세계를 열광시킨 그가 돌아온다. 더 강력해진 적들의 등장. Nothing is what I thought it was. This is bigger than you, Peter.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Let's go catch a spider.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4월 24일 대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네, 금요기획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송현경제연구소의 정대영 소장,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 두 분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의 나라 그 연준 의장이긴 하지만 중앙은행 총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한국은행 총재분들도 있잖아요. 좀 이성철 부장님 같은 경우에 출입하면서 좀 인상 깊었던 분 있었나요? 사실은 한국은행이 아주 오랜 지금 역사, 우리나라 해방과 더불어 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한국은행의 역사는 과거의 역사는 사실은 굳이 따져볼 게 없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1998년도 이제 한국은행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네.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최소한 법적인 권한을 확보된 그 시기 이후부터를 다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네. 재무부의 남대문 출장소다라고 얘기하면 일단 금리 정책 결정권 자체가 네. 재무부가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전철환, 박승, 예. 이성태, 예. 그 다음에 김중수, 그 다음에 네. 이번에 이주열 총재 5번의 총재가 있었는데 다 제가 출입할 때 저도 이제 겪어봤던 분들인데, 역시 가장 그 인상적이었던 분은 이성태 총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분이 어떻게 보면 전철환 총재나 박승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은행에 입행은 하셨지만 그 다음에 나가서 이제 학계에서 쭉 계시다가 네. 나중에 들어오셨던 분들이고, 이성태 총재는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에 입행을 해서 계속 거기서 하는 맨으로 네. 커서 올라가셨던 분인데, 굉장히 아무튼 강성이었고, 성격 자체가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괴팍하거나 그런 분은 아닌데, 네. 우리 정수장님 같이 근무하셨으니까 더 잘 알겠지만, 네. 아무튼 좀 강하셨어요. 그래서 정부하고도 사실 굉장히 마찰적인 부분이 많았고요. 예. 특히 청와대에서 이제 우리나라 주요 경제 장관들 하는 총재 포함해서 만나는 서별관회의라는 게 있는데 네. 거기도 안 가신다. 네. 그리고 하도 정부에서 그 당시에 이성태 총재가 이제 빡빡하게 나오니까 지금 하는 법에 보면 기획재정부의 열석 발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발동이 됐죠. 예, 금통위가 열릴 때 네. 거기에 이제 일종의 배석을 해가지고 네. 의사결정권은 없지만 장관이나 차관이 가서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사실 하는 법
통과 이래로 98년 이래로 그 열석 발언권이 행사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무도 안 갔었는데 그때 하도 이제 이성태 총재가 빡빡하게 뭐 시쳇말로 좀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 그 기획재정부 차관들이 배석을 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압력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그런 일화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물러나실 때는 뭐 여기저기서 많이 박수 받고 물러나셨죠. 예. 정대훈 소장님이 또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다 모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제가 평하 더 조심스러우게 어렵습니다. 뭐 어려운데 일단은 박성 총재님 같으면은 참 한국은행 직원들을 참 아들 자식들처럼 사랑했던 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이성태 총재님은 참 경제에 대한 통찰력이 깊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좀 늦게 퇴근하신 분이 이성태 총재님은 아닙니다. 칼퇴근하십니다. 예. 직원들은 반대로 생각했네요. 참 근무하기는 편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량권을 주시고 직원들한테. 그랬군요. 근데 핵심적인 건 본인이 다 느끼고 결정을 하셨죠. 네. 근데 지난번 연말특집 때 정 소장님이 아주 재밌는 말씀 해주셨어요. 중앙은행 총재도 사람이다. 그래서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신을 좀 차린 점도 있어요. 저도 막 기사를 쓸 때 굉장히 쉽게 쓰게 되잖아. 이러면 안 된다. 뭐 막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그렇지. 중앙은행 총재도 얼마나 고민이 많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예. 우리나라가 이게 너무 그리스폰, 볼커, 버냉키 이런 분들이 많이 소개가 돼가지고 자꾸 그 잣대를 우리나라 중앙은행 총재한테 갖다 대는데 쉽지가 않죠, 그건 사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하여튼 이 연준의 존재 그리고 연준 총재, 각 나라의 중앙은행 총재라는 자리에 대한 존재감은 아주 확실하게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정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결론은 그렇게 됐는데 좀 보면은 일단 그린스펀이 아주 18년 동안 중앙은행 총재를 하면서 많은 영광을 누리고 마에스토로라고 거장이라는 이런 칭호를 얻었었는데 실제 중앙은행 어떤 총재, 중앙은행 직원이 교과서에 나오는 그 역할은 뭐냐면은 분위기를 깨는 사람입니다. 파티 분위기를요? 파티 푸퍼라고 그러죠. 파티 분위기를 깨는 사람. 파티가 한창 흥이 무르익을 때 가장 맛있는 음식을 치우거나 파티 분위기를 깨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그린스펀은 중앙은행 총재로서 훌륭하지는 못한 거죠. 그렇네요. 한 2004-5년쯤에 그때 사실은 경제가 참 좋을 때 금리를 좀 올리고 파티를 깼으면 어떠면은 2008년 위기가 안 왔을 수도 있고 와도 굉장히 적게 올 수 있고 그러면 또 역설적으로 중앙은행이 이렇게 돋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참 이런 참 복잡한 역설입니다 진짜 그렇네요. 그래서 그린스펀이 이제 금융위기를 불러온 주범으로 얘기가 될 때마다 또 아니다 뭐 이러면서 항변을 하긴 하시는데 저금리가 굉장히 오래간 건 맞아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또 이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들을 하는데 이 부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중앙은행들이 하고 있는 게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떤가요? 글쎄 이례적인 부분도 있고 이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경제 상황 자체가 이례적이니까 이례적인 대응이 불가피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례적이라는 거는 어쨌든 금리를 0%까지 낮추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채권을 더 사들여서 이른바 무제한 통화 공급 정말로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려대는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리만 사태가 큰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도.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대공황 이후 혹은 2차 대전 이후 한 50년의 60년의 역사를 보면요. 큰 틀에서 보면은 한 50년 정도의 긴 인플레 시기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간중간에 오일 쇼크도 있었고 뭣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계속 수요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던 상황인데 근데 그 성장의 내부를 들여다봤더니 그 성장이라는 거는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빚으로 만들어낸 성장이었다는 거죠. 자, 정부도 계속 빚을 내가지고 이 복지정책 쓰고 여러 가지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 재정위기가 오게 된 것이고 월가의 금융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돈이 아니라 역시 빚,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투자를 했던 것이고 개인들도 결국 빚을 내서 소비를 하고 했던 것이고 집을 사고 했던 것이고 결국 빚이라는
하나의 부채 경제라는 하나의 이 틀 속에서 결국 그걸 가지고 성장을 해왔는데, 네, 그게 이제 2008년 리먼 사태를 계기로 해서 펑 터져버린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성장 국면이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 국면이었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는 거는 어쨌든 물론 성장을 좀 뒷받침하는 측면도 있지만 자꾸 인플레에 대한 경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예. 큰 성장의 흐름이었고 지속적으로 인플레로 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리만 사태가 터지면서 이 소위 인플레 경제의 패러다임 자체가 깨진 것이고 빚으로 만들어내는 이른바 버블 경제의 패러다임이 깨진 거기 때문에 그때는 중앙은행이 더 이상 인플레를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 경제의 정말 뭐 이게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인플레 경제 패러다임의 종말이 왔기 때문에 소위 인플레이터 파이터로서의 중앙은행의 역할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지금은 오히려 디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을 그렇습니다. 많이 해왔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과거에 가져왔던 중앙은행은 항상 인플레에 대한 거에 대한 이게 있었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그건 고유 역할이긴 합니다만 지금 경제의 틀 자체가 다 바뀌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앙은행 총재가 이제 임명이 되면 이 사람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냐, 뭐 디플레이션 파이터냐, 매파냐, 비둘기파냐라는 건데 이 구분법 자체가 이제는 의미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씀도 맞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대영 소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미국하고 유럽하고 예전에는 이런 잣대로 본다면 과거의 잣대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지만은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 물가 안정에 초점을 두는 그런 모습이었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조금씩 역할이 좀 달라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방점이.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각국 중앙은행은 법, 제도 이런 것 때문에 좀 위치가 틀리죠. 우리가 특히 유럽 중앙은행 같으면은 뭐 정부은행 기능도 거의 안 하니까요. 뭐 이런 게 틀리는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이제 2008년을 계기로 해서 중앙은행이나 뭐 어떤 경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경제를 보는 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중앙은행 입장도 그렇고 대부분 경제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물가가 안정돼 있고 개별 금융기관들이 건전하면 이걸 보통 좀 전문적인 용어로 미시건전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태가 유지되면 경제가 스스로 잘 굴러갈 수 있는 여건, 보통 우리가 통상 말하는 안정이라고 하는 경제의 안정이 유지되는 거라고 봤었거든요. 그런데 2008년 위기 직전까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때까지는 물가도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안정돼 있고 개별 금융기관도 2007년 하반기까지 7, 8월까지 좋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경제를 보는 파라다임이 이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물가 안정과 금융기관의 안정, 건전성만 갖고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중앙은행이 뭘 해야 될까? 이제 더 고민스러워지는 거죠. 이런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으면서 이제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물론 그 정부와 전혀 상관없이 독립적인 존재로 갈 수는 없다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위기 때는 이제 일관된 흐름을 보여줬지만 꼭 그럴 필요는 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정부와의 거리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지 될지 이게 좀 궁금해요. 정 소장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부와의 거리는 뭐 우리나라 사례를 보면은 최근에 그냥 기획재정부는 세종시로 가서 좀 멀어졌고요. 연석 발언권도 행사를 안 하고. 또 그 행사도 안 하고 또 금융위는 또 여의도에서 태평로로 와서 한국이랑 가까워졌습니다. 뭐 그런 거고요. 그런데 일단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아주 근본적인 논거는 되게 정부는 사실 선거에 의해서 구성되는 정부이기 때문에 뭐 민주국가는 당연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는 경제정책을 할 때 선거를 생각한다. 그리고 선거는 자주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경제정책을 단기적으로 뿐이 수행할 수 없다. 이에 비해서 중앙은행은 별도로 띄워놓은 것은 그래도 보다 장기적으로 봐라. 인간이 미래를 보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기시나 이렇게 위기가 탁 닥쳤을 때는 사실 장단기 구분이 좀 어렵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같이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중앙은행이 제대로 보는 눈은
경제가 좋을 때입니다. 네. 좋을 때 결국은 항상 좋을 수가 없거든요. 어떤 경제나 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예. 항상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 2004년 그린스펀이 그 파티를 깨지 네. 못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중앙은행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 같고 그때 중앙은행이 이제 정부와 네. 거리를 두고 좀 더 장기적인 입장에서 좀 어떤 경제 정책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주열 총재가 취임하는 날 현호석 부총리가 네. 한은을 방문했잖아요. 네. 그 얘기도 이제 리포트도 해주셨는데 이번에 보시기에는 이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우리가 그 한국은행이 정부하고 자꾸 싸워야지 독립되고 네. 이 중립적인 중앙은행이라고 우리가 밖에는 비춰지는데 결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경제정책이라는 게 결국 통화정책, 한국은행이 담당하는 통화정책, 그다음에 또 정부가 담당하는 재정정책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 거지 이게 제각각 간다면 그건 뭐 나라도 아니죠. 네. 근데 다만 이게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 결정적인 이제 시기가 오게 되죠. 금리를 뭐 특히 이제 올려야 되는 시기, 네. 내려야 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견이 없는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린다 그럴 때 정부가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근데 한국은행이 예. 이제 올린다 그럴 때 이제 항상 정부가 그렇죠. 문제가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사실은 정부가 저것만 해주면 돼요. 정부가 한국은행의 그 권한과 기능을 그다음에 판단을 존중만 해주면 됩니다. 네. 뭐 한국은행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금리를 올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다 그만한 판단이 돼서 올리는 건데 그 부분만 용인해주면 되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것이고 네. 반대로 2008년 그 리만 사태 직후에 한국은행 상황을 잠깐 보면은 한국은행도 조금은 그 달리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는 것이 그때 아무튼 정부에서는 좀 더 강한 이 완화 정책, 네. 금리도 좀 빨리빨리 더 많이 내리고 금리 인하 외에 여러 가지 무슨 채권 매입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조치들을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가 이제 이성태 총재 시절인데요. 한국은행의 원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리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사실은 나중을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네. 무작정 돈을 풀고 할 그런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상황이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들은 그런 한국은행의 어떤 신중한 태도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뭐랄까요 좀 답답해하고 위기 상황인데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네. 한번 글을 쓸 때 전쟁 중에 이 전투는 안 하고 자꾸 이 전쟁 수칙만 따지려고 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제 네.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한국은행이 정한 태도, 그 당시에 보였던 태도가 틀린 건 아니었지만 결국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고 네. 뭔가 중앙은행이 위기 상황에서 앞장서 가지고 좀 이 위기 상황을 이겨내려고 하는 네. 그런 국민을 좀 진정시키고 안정시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사실은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꾸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자세를 보수하다 보니까 그런 점 때문에 자꾸 이제 정부의 역공에 빌미를 주게 되고 네. 그런 상황들이 비롯됐던 것 같아서 사실은 서로가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존중만 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네. 그리고 그 존중을 받기 위해서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서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예. 그런 거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참 이례적이에요. 그래서 바꿨잖아요. 아예 그 일본은행 총재를 바꿔버려가지고 지금 마구 돈을 찍어내서 윤전기를 돌리고 뿌려대고 있는데 우리와의 또 반대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이 파티를 끝낼지 참 좀 궁금한 그런 대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한은 총재가 새로 오셨는데 취임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2년의 시간이 제가 한국은행을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한국은행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정대우 소장님께서 이 부분을 왠지 좀 잘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한은에 계셨으니까. 네, 그렇죠. 예. 이제 비슷한 때 저도 나왔고요. 네. 그래도 아직도 저도 뿌리가 한국은행에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을 객관적으로 네. 본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쉽진 않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좀 한국은행에 대해서 네. 말씀드린다면 한국은행에 있을 때는 저도 많이 불만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하는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뭐 좀 많은 보상을 받는 전문직이나 뭐 네. 관료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뭐 못 받는다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은 특히 이제 밖에 나와 보니까
한국은행이 지금 받고 있는 보상은 우리 사회 전체에서 볼 때는 굉장히 높은 보상이다.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하고 더 국민들 나라 경제를 위해서 좀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한국은행 직원들이 후배들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한국은행이 이제 실제 업무는 아니더라도 업무 외적이라도 좀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특히 그 이제 소외되거나 어려운 사람들 문제에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한계가 공부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있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것도 항상 좀 궁금하거든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현실과 좀 괴리. 오랜 문화죠. 이제 중앙은행 자체가 원래부터 이렇게 막 나서고 이런 데가 아니고 또 중앙은행이 또 너무 그렇게 막 쇼맨십처럼 나서고 여기저기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중앙은행으로서 갖춰야 될 어떻게 보면 그 경제 안정의 이 뿌리를 지탱해 줘야 되는 그 든든한 그런 것들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사실은 좀 보수적이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어디 사원 같고 하다가 그런 느낌 풍기는 거 다 이해는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치 기관으로서 목소리 그다음에 생각하는 바가 제대로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자꾸 그러니까 내부지향적이라기보다는 그런 걸 좀 자꾸 좀 할 필요가 있고 전임 김중수 총재가 이제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죠.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했던 몇 가지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문화에 대한 자꾸 문제 제기를 했던 것 물론. 그거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 과연 옳으냐는 건 제가 다른 문제지만 그런 것들을 얘기했던 거는 조금 공감이 가는 부분도 저는 있었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그 김중수 총재께서 이제 깨려고 했던 혹은 변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조직 문화가 한은 내부에서 보기에는 굴러온 박힌 돌을 뺀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정소영님이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측면도 있죠. 근데 어쨌든 김중수 총재식의 처방이 옳으냐라는 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조직 문화가 조금 더 개방적이고 조금 더 이 신진대사를 좀 촉진시켜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는 좀 한국은행도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한때는 저도 금통위가 끝나면 바로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그거를 생중계를 봤어요. 열심히. 그러면서 정말 이 한은 총재의 그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가 최근 몇 년간은 못 그랬던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기대와 함께 좀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 버냉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그런 걸 잘했잖아요. 버냉키에 대한 평가는 저는 좋게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명확한 시그널과 방향을 주는데 노력했다라는 평가를 하거든요. 버냉키는 상대적으로 좀 짧게 중앙은행 총재를 하신 거죠. 미국 입장에서 농담은 짧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가 아주 위기시였고요. 그러니까 정책이 명확히 나타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위기는 정책을 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고 고민을 좀 이게 이 방향성이 확실하니까 그런데 가장 어려운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습하는 게 방향이 변곡되는 시점. 그것을 중앙은행 총재는 미리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좀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한 1분 반 남았는데요. 저희 금요기획은 뭐뭐는 뭐뭐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중앙은행은 뭐다라고 한마디씩 하시고 짧게 그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 소장님부터요. 중앙은행은? 제대로 된 중앙은행은 국가의 큰 자산이다. 제대로 된 중앙은행은 국가의 큰 자산이다. 예. 중앙은행이 제대로 되면 경제가 기본적으로 기본이 잘 됩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해외 손을 빌려올 때도 편하고 신뢰도 좋고 이런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좀 많이 못 미칩니다. 여러 면에서. 예, 이성철 부장님. 저는 중앙은행은 무조건 신뢰입니다. 무조건 신뢰다. 무조건 신뢰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중앙은행은 중앙은행이 아닌데 그 신뢰를 못 받는 게 지금까지 보면 자꾸 시장을 탓하고 국민들을 탓하는 경향이 있는데 신뢰를 못 받으면 못 받은 것도 100% 중앙은행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중요한 자산이다. 그리고 무조건 신뢰다.
중앙은행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을 하고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송양경제연구소의 정대영 소장님, 또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빠, 민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지금 바로 달아줘. PFR 자체 기술 리얼리티 101%를 위하여 나 박민경은 프로비야. 우린 온라인으로 펀드를 사지 다양한 펀드를 만나지 어디서? 에이블 펀드 마켓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지 펀드 수수료 50% 할인되지 온라인 펀드 생활의 시작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블 현대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역시나 금요기획은 3, 4부를 통틀어서 하지만 모자란 것 같습니다. 더 들어보고 싶었지만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지금이 이제 중앙은행의 역할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변곡점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공부 좀 많이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생생경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